연일 대남 비난을 쏟아내던 북한이 어젯밤 다음 대적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긴다며 무력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담화 발표 3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도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황제 군복무 논란이 발생한 부대에서 이번에는 대대장의 갑질 비비 폭로가 나와 군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군 기강 실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 냉방기기가 없어 의료진들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풍기 지급 요청에도 정부는 예산의 이유로 차입일 미루고 있습니다.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북한인 연일 강도 높은 비방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대남 무력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2인자급으로 위상이 높아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명의로 나온 것이어서 실제 도발로 연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무너질 거라고 했고 군에 다음 행동에 행사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내고 확실하게 남조선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연속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보복의 첫 순서로 꼽은 것은 남북이 개성에 설치한 공동연락사무소의 철거. 김 부부장은 머지않아 쓸모없는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약 100억 원의 개보수 비용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혹여 협박용으로 오산하지 않도록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총참모부라는 것은 실제 정규군 병력을 운용하는 무력부대이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군사적인 국지적 도발 이런 가능성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 예고와 함께 지난 4일 언급한 개성공단 철거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청와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3시간 뒤인 오늘 0시쯤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발표하거나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안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법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복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3시간여 만입니다. 회의에는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서훈 국정원장, 박한기 합참의장도 참석했습니다. 합참의장 참석은 북한의 군사도발 예고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법여권 의원 173명은 내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이 연이어 쏟아지는 대남 공세를 지켜보는 미국 쪽 분위기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요즘 부쩍 전략 폭격기가 동북아 일대에 자주 등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하면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쪽 움직임은 유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보와 성명들에 실망했다며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발하지 말라고 콕 집어 밝힌 겁니다. 지난 9일 북한이 남북한 연락 채널을 끊겠다고 하자 실망했다고 에둘러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국민들을 위협하면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let our enemies be on notice.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더 이상 외교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북한 도박이 파산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NBC 방송은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트럼프를 응징하는 하나의 카드로 도발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영 라디오 NPR은 아예 평양이 추가 도발을 준비해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면서 우리 안보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 2인자 김여정이 예고한 이른바 대적 사업 무력 도발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젯밤 김여정 담화를 보면 이제 연속적인 무력 도발을 예고했어요.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과거와 달리 김여정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사실은 그 도발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도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그 화력 시범이라든가 혹은 미사일 시험 발사, 그다음에 혹은 정말 직접적으로 NLL이나 MDL 지역에서의 도발과 같은 그런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도발을 하겠다 혹은 긴장을 높이겠다라고 할 때 실제 직접적 공격과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 예, 왜냐하면은 정말 공격을 원한다면은 되려 먼저 공격을 한 다음에 아닌 척하지.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 위기를 높이는 데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 이것을 갖다가 뭐 오늘이나 내일 공격한다 이걸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쌓는 작업도 필요할 테고 또 예. 이제 미국 눈치도 사실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이제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군에다가 이제 이런 행동권을 넘겼다 이런 표현을 북한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제 25일 날 이제 북한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 대북 전단지 이게 예. 이제 대북 단체에서 탈북자 단체에서 살포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2014년에 이제 북한이 이걸 직접적으로 고사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의 어떤 도발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되려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이 탈북 단체들의 이런 이 대북 전단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되려 공격하기 좋은 찬스로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는 것을 자위권 차원에서 요격하겠다라고 예. 발사를 하면서 그러한 과정에 사실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GP나 혹은 GOP 지역에 대해서 실제 조준 사격을 한다거나 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굉장히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일종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고 계신 거군요. 예. 자, 근데 이제 9.19 군사합의를 지켜라 오늘 국방부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사실 9.19 군사합의에 이제 서해 NLL 쪽에서의 어떤 우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었는데 NLL 일대에서의 도발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이쪽 지역에서의 도발 같은 경우는 북한이 늘상 여태까지 해온 건 뭐냐면은 원점을 알 수 없는 식의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해군이라든가 혹은 육군 GOP에 있는 부대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지난번 우리 목함지뢰 도발이라든가 이런 당장 즉각 대응하기 힘든 형태의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 병력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작전 형태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LL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군이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작용이 일어난다면 결과적으로 9.19 군사 합의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발을 이제 한다. 이제 즉각적으로 도발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수준을 이제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올려나가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내부의 갈등을 높이기 위한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들 자체가 보면 정부에 대한 직접적 불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대북 전단 같은 것들을 사실은 좀 못하게 하려는 이런 행동들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자유로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엉배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 접근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 혹은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인작격인 김여정이 도발을 사실상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도 아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오늘 NSC에서도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텐데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교수님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데 발단이 된 건 조금 전 들으셨다시피 대북 전단 살포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단을 삐라라는 일본말로 부르기도 했었죠. 분단 이후 남북 모두 상대의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왔습니다. 북한은 왜 이 전단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전단지의 내용 그리고 역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6.25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 약 40억 장의 대북 전단을 뿌렸습니다. 북한군이나 당시 중공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나서 북한도 남한 지역에 전단을 꾸준히 살포했습니다. 정부는 불온 선전물이라며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진 대북 전단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들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남북이 상호 비방 중단에 합의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전단 보내기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까지 멈춘 건 아닙니다.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을 계속 뿌렸는데 정부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풀어주고 때론 막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모두 3차례, 박근혜 정부는 8차례 제지했습니다. 다만 접경 지역의 분쟁을 피하려는 차원이었지 처벌을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비공개를 하는 건 제지 안 했습니다. 비공개하는 건 일체 제지 안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들 옆에서 보호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북 전단은 수차례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북 전단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다며 특사경을 동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접경지 주민들도 대북 전단에 반대입니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염되고 다 다시 떠밀려와요. 쓰레기로 남아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처벌 방침은 북한의 눈치보기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 그다음에 그 해양경찰, 군 다 나옵니다. 한 6-7명이. 1회차부터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3년인데 정부가 안지도 3년이 넘어 되는데 거기에 왜 지금에 와서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정부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6.25 전후의 전단 살포는 무조건 막겠다는 자세. 하지만 탈북민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남북관계 개선이냐, 대북 비라 때문에 행여나 남한 내부의 갈등만 커지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모 대기업 부회장 아들인 공군 병사가 상급자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해당 공군부대의 다른 대대에서 또 다른 비위와 갑질이 있었다는 폭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걱정인데 군 기강까지 이런 상황이라니 더더욱 걱정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황제병사로 문제가 됐던 한 공군부대 소속 대대장 A씨가 저지른 갑질과 비위 관련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A씨가 부하에게 자신의 관사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고 군수품을 사적으로 쓰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올라와 군 감찰을 받고 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내부 고발자 색출과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조사 대상자와 감찰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조사 내용이 알려졌고 이를 전해들은 A씨가 내부 고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다고 했습니다. 또 A씨가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자거나 국방 헬프콜인 1303에 전화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뒤 군 당국은 감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처분의 적절성과 보복 조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주관으로 철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하지만 군의 부실한 감찰 조치가 잇따른 군 비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보신 대로 이 같은 폭로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기강이 상상 이상으로 무너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차정승 기자가 문제가 된 부대 상황을 자세히 취재했는데 함께 들어보죠. 자, 차 기자, 일반 병사가 상급자에게 빨래 심부름 시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잘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실제 구조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그 청원글에 올라온 그제 금요일에 제가 직접 해당 부대에 한번 가봤는데요. 1호선 독산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로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와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사실 일반적인 군부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 세탁을 맡기고 다시 받아오게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심부름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들이 전하는 목격담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한 간부도 부대 안에서 이런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군도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 차원의 감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병사가 한 신용평가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들이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잘 믿기지도 않는데 실제 이런 부모의 힘과 영향력, 이게 특혜로 연결된 정황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은 공군 관계자는 병사의 부모가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해가며 부대 간부들을 압박해서 일부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도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 부대의 자정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번 감찰에서는 부모의 압력이나 청탁이 변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서울 금천구 부대에 배치를 받은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부모 도움으로 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군은 훈련 성적과 교육 특기 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부터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추가 폭로글을 보면 아직도 부대 내에서 이제 믿기 힘든 다양한 비위와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사실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개인의 주장입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일을 시키고 오전 7시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했다라거나 폐기 또는 반납 예정이었던 군용 책상이나 의자 등을 영해 관사나 자기의 사무실로 빼돌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작년엔 음주운전을 한 부하 부사관이 있었는데 대대장이 본인의 진급길이 막힐까 봐 알고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경도 장관은 최근 전군의 군기 단속을 지시한 바 있죠.
총기 안전사고와 일부 군기강 제휴 행위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기강회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군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예,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우리 군 내부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9살 딸을 가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버지가 이제서야 뒤늦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사과는 딸에게 진심으로 직접 해야 할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의붓 아버지 35살 A씨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상습 아동 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어제 9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1차 조사에서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A씨는 딸에게 미안하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는 친엄마가 2주 동안 병원 정밀 진단을 마치면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명 가운데 3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감염이 학원과 교회 등 젊은 층이 주로 찾는 곳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시내버스 차고지, 운행을 멈춘 버스들이 서 있습니다. 기사 2명이 확진돼 3개 노선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280명 중에서 2명이 아직 저거 하나 증상 나왔어요. 리치웨이발 감염자와 함께 예배를 본 기사가 동료에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남 확진자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의 접촉으로 이제 확진이 된 거고, 그 기사가 차고지에서 접촉하신 분이 리치웨이발 감염이 교회, 어학원 같은 N차 감염 고리를 타고 실내 운동 시설과 버스 회사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활동량이 많고 증상은 경미한 20대가 많이 찾아 이태원 클럽 사례처럼 곳곳에서 집단 감염을 촉발할 우려가 높습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이 9.2%로 늘고 이번 주 5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59%를 차지한 것도 중증 환자 증가와 산발적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 결과가 다음 주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감염에 선별진료소에서는 의료진들이 이 더위에도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의료진 3명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아직도 휴식 공간에는 냉방기기 하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선풍기라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컨테이너 박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휴식 공간입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고 겨울에 쓰던 히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26도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온도계를 넣어보겠습니다. 5분밖에 안 지났는데 금방 4도가 올랐습니다. 컨테이너 4개 중 한 곳에 에어컨이 있지만 너무 오래되고 더러워 사용 중지 상태입니다. 지난주 폭염특보 당시 선풍기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일주일이 돼가는데 매일매일 연락을 해도 그냥 알아보고만 있다. 시설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 정부가 여름에는 방호복 대신 비닐 가운을 입어도 된다는 지침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비닐 가운은 몸에 맞지 않고 허술해 도리어 감염 걱정만 키울 뿐입니다. 제가 지금 입은 가운이 아무래도 제 체형에 비해서 조금 크고 노출되는 부위가 많다 보니까 저도 약간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일수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 범정부 지원단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에어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담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선영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의 합동 연결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대다수가 반발하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배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이천시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유가족들은 이천시가 합동 연결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주들이 결정해야 될 날짜를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결정을 해가 이날 해라. 안 하면 못한다. 못 해준다. 유가족들은 이천시가 날짜를 제한한 단계라고 주장했지만 이천시는 연결식 날짜가 합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유가족 38명 가운데 36명이 합동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화재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연결식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무도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벌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결식을 한다는 게 이천시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없다며 합동 연결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그날 하기로 하셨는데. 그렇죠. 16, 17일 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경찰 수사에 따라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천 화재 참사 합동 연결식. 유가족과 이천시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상주도 없는 연결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모양을 읽어야 하는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이 마스크가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인데요. 이들을 위한 입이 보이는 마스크가 만들어졌다고 해 권영석 기자가 가봤습니다. 흰색 위생모자 차림의 사람들이 강당에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자르고 고무끈을 귀에 연결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입모양이 보이는 이른바 립뷰 마스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입부분을 잘라낸 마스크에 투명한 재질 플라스틱 판을 더하면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립뷰 마스크를 사용해보니 실제로 의사소통이 수월해졌습니다. 상대방의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쉬워요. 청각 장애인들을 만나면 이제 대화하기 편하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립뷰 마스크는 발음 교정이 중요한 어린 청각 장애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수빈아, 선생님 말 알겠어? 알겠어? 선생님의 입모양을 봐야 정확한 발음을 따라할 수 있고 아이의 잘못된 문장도 수정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고. 이 사회적 기업은 전국 25개 특수교육센터에 립뷰 마스크 12,000장을 무상 공급했고 8,000장가량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30여 년이 흘러 친아버지를 찾았지만 만남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부녀 관계를 인정받았고 다음 주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친어머니까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사연을 한송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83년 충북 괴산의 주차장에 버려졌던 2살배기 아기. 이듬해 미국 가정에 입양돼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해 낳은 딸이 2살이 되던 해 딸의 모습에서 예전 자신을 떠올리며 친어머니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She turned 2 years old.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realized what it could mean to build such a deep bond, but I could see myself in my daughter.
2016년 고국을 오가며 친부모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입양아동 비영리 단체에 등록된 사촌을 통해 친아버지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기만 했습니다. And his reaction was just very serious. He just kind of looked at me and then did this, and I don't know what it meant though, because I still don't know if he even knew about my existence or the lawsuit. 강미숙 씨는 결국 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강 씨에게 친생자임을 선고했습니다. When you put this much time and effort into a search like that, I mean, it was 3.5 years, right, that I've been on this journey, and especially the last year and a half have been the most difficult. 외신들은 입양아들이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강 씨를 운동가나 활동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at if Korea as a country started and is known as being the largest exporter of babies from 1988, then I would hope that they would want to change that image.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 씨는 다음 주 아버지를 만납니다. 드디어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많이 일했었는데 미안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만나고 싶어요.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덕분에 최근 전기차 인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수입업체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국내 업체들이 눈물의 할인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소음이 적고 정부의 보조금 정책까지 있는 전기차. 소비자들은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소모품 이외에 크게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는 한 80~90%는 저렴한 것 같아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9만 대에 육박합니다. 5년 새 32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기존 국산 전기차 업체를 앞서 나갔습니다. 한정된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업체의 입지가 좁아진 겁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들도 일정 금액, 올해는 아마 6만여 대로 지금 책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먹느냐가 임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산차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일 할인 공세를 벌입니다. 신차 가격을 동결하거나 전기차 전용 할부 행사를 적용하고 현금 구입 시 600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초기 비용과 할부 납입금에 대한 고객 부담이 줄어들어 전기차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입 SUV와 중대형 전기차 출시가 예고돼 있어 국내 전기차 업계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DJ 유산 분쟁에 끼인 건노갑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제 유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저희가 지난번 뉴스야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동교동계의 좌장이죠. 건노갑 고문이 여기에 지금 관련이 돼 있나 보죠? 네, 지난 12일이죠. 이 고 이희호 여사의 일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이 삼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 간의 이 어색한 만남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대화는커녕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었는데 이 자리에 건노갑 이사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건 이사장이 두 아들의 소송과 관련해 이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확인서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 지난 4월 28일에 이 제출한 확인서를 한번 보면요. 3월 28일과 4월 초에 김홍걸 의원이 자택에 찾아와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유족들의 확인서대로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측은 지금 유언장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그런 취지. 본인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권노갑 이사장이 제출한 이 확인서가 네. 김홍업 그러니까 형이죠. 김홍업 이사장한테는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권 이사장이 92세로 이번 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 서명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반박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 이사장이 사실이 맞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또 제출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권 이사장이 제출한 이 사실 확인서 이 내용이 권 이사장이 실제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한 네. 건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건강이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92세의 고령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영상에서도 한번 보셨듯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도 참석해서 자리를 지켰고요. 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게 지난 4월이었는데 그 즈음 무소속 문석균 후보 사무실을 찾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무성 의장이 우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면은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네. 권 이사장하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까? 네, 그 본인과는 통화가 안 됐고요. 이 보좌관과만 통화가 됐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할 말은 많지만 내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 만큼 그 이후에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17일쯤에 이 기자회견 방식 등으로 최근에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법원이 이제 권 이사장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이제 이게 힘이 실리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DJ 유산 분쟁에 끼인 권노갑의 느낌표는 울어버린 유언 집행자로 하겠습니다. 이 이희호 여사의 유언 집행 책임을 맡았던 김성재 전 장관에게 최근 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여사 유언의 핵심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가라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초가량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는데 이 전화 너머로 최근 상황에 대한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유지가 뭐였는지 이게 이번 문제를 정리하는 어떤 핵심이 되겠죠. 예. 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미향 또 후원금 모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의혹 그리고 이제 횡령 의혹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네. 윤미향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후원금을 정식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윤 의원처럼 이 지역구가 없는 비례의원은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 후원금을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회 등록 공고를 한번 보면 지난 9일 국회의원 윤미향 후원회가 등록이 됐고요. 후원회장은 박모 씨로 돼 있는데 정치인이 아닌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엔 이 새롭게 개설한 블로그에 후원금을 내달라는 모집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 후원금을 걷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할 텐데 네. 이제 후원금을 걷어서 과거에 정 의원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시선이 이렇게 곱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미래통합당은 그 법에 따른 후원금 모집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이미 제기된 후원금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고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지지자들은 의정 활동을 응원하겠다, 반드시 이겨내시라는 등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응원이 얼마만큼 이 정치 후원으로도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정치 후원금이 또 얼마나 거칠지 한번 지켜보죠.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윤미향 또 후원금 모금의 느낌표는 그때 내가 아니야로 하겠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된 뒤에 정치인 윤미향이라는 계정으로 새로운 페이스북도 만들고 또 블로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기존 의혹을 충분히 털고 가는 게 정치인 윤미향의 의정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윤 의원 본인은 이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나왔을 때 또 윤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서 기자가 느낌표로 빼는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또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목누르기 진압으로 숨진 플로이드가 영면한 지 나흘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흑인이 체포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또 과잉 진압 비판이 나오며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경찰과 27살의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합니다. 경찰 테이저건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 겁니다. 결국 브룩스가 빼앗고 달아나며 경찰을 향해 테이저건을 쏩니다. 하지만 이후 브룩스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브룩스가 패스트푸드 식당 드라이브스루 통로에 차량을 세워놓은 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며 제압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ter a series of questions and administering a field sobriety test, officers attempted to arrest Mr. Brooks. 사건이 일어난 애틀랜타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은 또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Instead of shooting, do a taser. I mean, they know when they pull a gun, 9 times out of 10 they're going to kill somebody. 같은 시각 워싱턴 DC 도심에서는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아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역대 최다 연패 기록만은 세우지 않겠다는 집념이 통한 걸까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길고 긴 18연패 수렁에서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그것도 9회 말 투아웃에서 나온 끝내기 안타가 팀을 살렸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어제 우천 연기로 인해 오늘 3회 말 상황에서 재개된 경기. 역대 최다 연패 기록을 피하려는 한화는 간절했습니다. 4회 말 한 점을 따라붙어 동점. 하지만 5회 초 곧바로 두산 김재환에게 솔로포를 내주며 다시 끌려갔습니다. 7회 초 1-4만루의 위기를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벗어난 후 이어진 7회 말 공격에서 정은원의 우중간 적시타로 6대5로 역전. 한화는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8회 초 또 6대6 동점을 내줬습니다. 한화는 마무리 투수 정우람에게 8회와 9회 두 이닝을 맡기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6대6 상황에서 맞은 운명의 9회 말 공격. 선두 타자 이용규가 볼넷으로 진루. 이어진 고의사구와 폭투 등으로 2사 2-3루의 마지막 기회를 잡습니다. 좌중간을 가르는 노태영의 안타가 터졌고 마침내 이용규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9회 말 끝내기 7대6 역전승. 지긋지긋한 연패 사슬은 1985년 산미와 같은 18연패에서 멈춰섰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연패를 오늘 끊었으니까 앞으로 정말 신바람 나는 한화 이글스 야구단을 이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화는 팀 분위기를 바꾸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꼴찌인 한화에게 올 시즌 남은 경기는 109경기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최정의 스파이인데 내 난파 임무는 달동네 바보 백수 역할. 5446은 해체돼서 기록 한 줄 남기질 않고 없어지게 될 거야.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북한의 난파 공작원들이 동네 바보로 위장해 살다가 용도 폐기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든 수시로 얼굴을 바꿔왔죠. 지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면발이 불까 봐 직접 제면기까지 공수했다던 평양 옥류관의 주방장.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수를 먹을 땐 요사를 떨더니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고 쏴붙였습니다. 친문 진영의 공세를 받는 진중권 전 교수는 주방장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분들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했죠. 지난 일주일 사이 듣도 보도 못한 막말과 저주를 접하면서 세간에는 문재인 정부는 배알도 없냐 이런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호적이었던 과거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의지를. 비핵화라는 꿈에 젖어 김정은 남매를 낭만적 동지로 바라봤던 문재인 정부. 김여정 본부장은
우리 남편 교수는 완전 석탄가.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김씨 남매가 3대째 세습 독재를 하면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어제 북한은 비핵화가 날아갔다며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공동체 구상은 비핵화 프로세스 안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북한과 어떻게 공존하겠다는 건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1939년 히틀러의 불가침 약속이 그랬듯 독재자와의 합의는 늘 무의미한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든든한 동맹과 튼튼한 안보가 없다면 평화라는 꿈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쉬 허물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김정은 정권 그 낭만에 대하여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덥겠습니다. 특히 비가 지나고 습도가 높아진 상태라 다소 무덥게 느껴질 텐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강릉은 내일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구가 32도, 청주 29도, 서울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엔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고열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초기 감별이 힘들 수 있어 더욱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더운 시간대의 외출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빨래가 잘 마를 날씨고요. 세차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가겠고요. 대신 열기가 쌓여가면서 주 중반에는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